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 주제는 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지금 가장 최저를 그쵸. 기록했다라는 어떤 외신에서도 걱정할 정도라고. 그래요? 네. 외신에서도 걱정할 BBC에서 정도예요? 출산 파업이라고 다루면서 일단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에 대한 육아라던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직장이든 또래 집단에서든 가족을 되게 기대하고 친밀한 누군가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족들이 그 기대만큼 건강한가에 대하면 묻는다면 좀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서 저는 다루는 책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먼저 한 권 소개를 해주세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요. 맞아요. 가족 관련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인데 그 저자는 동아일보 출신의 기자였고요. 문체부 차관, 여가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씨입니다. 네. 실제 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일도 하셨고 이분이 그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기이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생률, 요즘 출생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출생률은 최저죠. 그런데 아직도 해외에 아이를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베이비박스에 2016년 기준으로 300여 명의 아이들이 한 해에 버려져요. 매일 그래요. 한 명씩 버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데 애는 맨날 버리고 해외로 수출되고 또 사교육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이런 굉장히 모순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이상한 정상가족, 그러니까 정상가족에 대한 어떤 강박, 프레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답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정상가족, 우리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가족이라 하면 보통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약간 비정상이라고 보고 차별적인 시선을 던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차별하는 제도가 생겨나기도 하죠. 이 기이한 정상 가족의 되게 협소하고 기이한 테두리가 모두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성소수자 동거 커플 이런 커플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해라는 이런 시선과 차별에 노출되고 그럼 그 정상 가족의 테두리에 들어간 정말 4인 가족 있잖아요. 혼인으로 맺어졌고 혈연으로 탄생한 자식들.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경쟁이 가족의 단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집과 쟤네 집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한 사회에서 가족은 부를 창출해야 되고 사회적 성공을 함께 거머쥐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정말 엄청난 양의 사교육입니다. 요즘에 진짜 신기한 게 만 2살, 3살만 돼도 놀이 학원을 보내요. 놀기 위한 학원을 보내는 그런 줄넘기 학원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줄넘기 학원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내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을 시작하잖아요. 사교육만 보내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 교육을 어떤 원인으로 한 아동학대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하면 되게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은 보통 약간 어린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고등학생?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13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중학생이 아동학대를 겪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되게 기이한 거죠. 그 사교육과 그 몰입교육과 그걸로 인한 또 학대가 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상당한 고질적인 병폐들이 이 기형적인 가족 개념 속에서 태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이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내 아이니 이거는 어떤 이 아이가 이룬 성취도 우리 가족을 대표하는 거고 마치 내가 이룬 성취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떠한 뭐 선택을 강요한다거나 막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학원들을 보내면서 어떤 가족에 대한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요즘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막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그 뭐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아이를 맞아요. 살해하고 네. 본인도 사망한 우리 정말. 진짜 얼마 전까지 그걸 동반 자살 이런 프레임으로 보도를 많이 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자녀 살해라는 다른 아, 워딩으로 네, 쓰고 네.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말 그쵸, 살해이죠. 사례죠. 그런데 왜 동반 자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표현을 했냐 보면은 아이를 돌보는 거는 모든 책임은 다 부모다. 부모한테 있다. 그런 프레임이 강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얘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얘를 차라리 죽이자. 같이 네. 데리고 가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이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동반 자살이라는 정말 기이한 워딩인데 그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실은 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그 아이가 바른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든 역할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해야 할 많은 복지의 영역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이 그걸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쵸. 그냥 아이를 데리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까지. 떠나버린 예.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음.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 그래 가족 요즘에 가족 해체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 너무 늘어나고 동거하는 커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재생산 같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해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은 해체되어야 한다. 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러네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돌봄의 부담, 뭐 여러 가지를 너무 가족에게 음. 떠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다. 이제 가족을 해체하고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국가와의 관계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작가님이 가져온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신간 소설을 제가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가족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족의 형태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1인 가족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AI가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클라라는 이 가즈오 이시구로가 설명하는 거에 따르면 artificial friend, 그러니까 인공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미래 어느 사회에는 대부분 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네. 이제 아이가 이제 하나 정도 있게 되면 이 아이의 자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매나 형제를.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이 아이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처럼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로봇이 팔리는 사회예요. 이제 그 사회를 가정하에 두고 어디 이제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클라라라는 이 로봇을 이제 조씨라는 어떤 여자 소녀가 보게 되고 난 저 로봇을 가질 거야. 그 둘이 이제 교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클라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돼요. 이후의 이야기는 이 클라라라는 그 로봇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이 책에서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하잖아요. 그쵸. 뭐 SF 소설을 보거나. 근데 여기에서 클라라의 능력은 인간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라의 이 특별한 능력으로 이 소녀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이해부터 그래서 아주 긴밀한 사이가 되죠, 둘이. 근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토이스토리가 있어요. 그 토이스토리의 그 버디라는 인형이 주인공인데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죠. 그리고 가장 애착했던 장난감인데 그것도 그 소년이 어느 순간 성장했던 순간,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장난감과도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그쵸. 와요. 아무리 사랑했던 네. 장난감이더라도 이제 성인의 기로에 가게 되고, 역시나 이 소녀 또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클라라와 자연스럽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대학교로 떠나게 되고 이제 버려진 클라라는 혼자 이제 로봇이 다 폐공장으로 보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다 클라라는 떠올려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이 소녀가 커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본인도 이 소녀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을 맺는데 그 엔딩이 전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AI와 공존하고 이 AI가 우리가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가족 개념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로봇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이 존재를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되게 많은 질문이 생기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라라가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와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구성원은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 그쵸. 그것만 해주면 가족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이해와 공감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거나 짐이 된다거나 여기에서 막 해방되고 싶은 그런 감정들도 있을 텐데, 그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 가족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나의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파트너, 맞아요. 동반자로서의 또 로봇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로봇의 입장은 뭘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얘네들은 클라라는 뭐 어떤 뭐 감정이 있고 뭐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로봇이 기능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지? 인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딜까?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책과 연관해서 하나 영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애프터 양이라고 얼마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소개됐는데, 그것 역시나 양이라는 이름의 그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도 그 아티피셜 프렌드이고 그 소녀와의 또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로봇의 또 기능은 모든 걸 추억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일 텐데 그것도 로봇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또 설정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미래 사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